유럽 극우 포르진 정당의 분석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잘 들려. 아니, 뭐, 특별히 질문보다도, 그러면 쭉 이제까지 강의를 한 전체의 흐름이 지금 보수, 진보, 좌우파들이 유럽에서 그동안에 집권을 하거나 권력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거의 약화되면서, 중도 좌우파들이 약화되면서, 인민주의적인 극우파가, 포퓰리즘적인 극우파가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것이 뭐, 유럽의 각 국가도 그렇고 차이는 있지만, 아까 헝가리하고 이탈리아는 집권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국가에서도 그런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 전체, 이제 유럽연합으로 돼 있으니까, 영국만 따로 나가 있지만, 거기서도 그런 경향이 나오고, 이게 대략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긴 질문을 네? 긴 질문을 그냥 짧은 답변을. 네, 그러니까 한번 저기 쭉 이제 이해한 걸 얘기하니까 네. 그게 맞는 조금 더 이제 부연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당제에서 다당제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정체제가 이제 정노체제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시스템이 공산당을 제끼고 이제 최소 이제 무력화시키되 이 중도 우파가 죄가 있잖아. 나치랑 협력했던 죄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약해졌던 거고, 중도 좌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소위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 모델로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슈가 있으거나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고 이제 한 거고, 소련 무너지다 보니까 우에 이제 그 힘이 더 세진 거죠. 세진 거고, 그래서 세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는 또 이제 사민당 세력들이 이제 제3의 길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 그 다음 번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양쪽이 다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특히 이제 뭐 사민당은 지금 상당히 집권을 하더라도 이제 소위 제3의 길 딴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세력하고의 정체성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고, 서민에 버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좌파당 정도가 옛날에 삼인주의 모델을 얘기하는데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코로나 앞에 뭐 물론 트럼프도 있지만은 거치면서 또 이제 신자유도 끝났다, 세계화도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세력도 이제 명확한 카드를 못 내미는 상황에서 그 이제 목소리 큰 이제 현실적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이제 이민자들 때문이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이들이 우리의 최소한 복지마저도 가져가고 일자리 뺏어간다는 이런 이제 선동이 이제 경제위기에 상당히 먹히게 되는 거죠. 먹히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주류 세력들은 계속 이제 찌그러들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모두 세력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중도 우파라고 하는 우파도 분열이 돼서 더 그 우파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들이 탈당을 해서 그 우파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당 자체가 더 오른쪽 옮겨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더 우려스러운 거는 그 중도 우파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행사한다. 공식적으로 욕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이제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행동이나 정책들에서는 점점적으로 우경화가 이제 되는 거고. 서민당 반대한다고 그러지만 뚜렷한 대안을 놓지 못하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사회당이 찌그러졌잖아요. 그 2002년에도 200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스팽이 지는 바람에 총리가 이제 사회당 대선 후보로 돼서 결선 가야 되는데 지는 바람에 이제 자만 르펜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사회당이.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이때 되면은 이제 사회당이 올랑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찌그러지다시피 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루페라고 하는 이제 그 좌파연합의 대장은 지금 멜랑총이고 사회당 거기서 한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 채 10석이 안 되는 극소 정당으로 몰락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가 지금 완전히 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통 국내 보도는 마크롱 갖다 뭐 와이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재밌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이제 프랑스는 지금 완전히 그 정치가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거고 지금 추세라고 하면은 마린 르펜을 막을 자가 없어요. 마크롱 내에서 2번 막았단 말이에요. 마크롱 내에서였어 2017년하고 2022년 막았어요. 근데 2026년에는 누가 있냐 그랬을 때 마크롱 같은 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크롱 당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기는 당이거든요.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크롱 당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인물 하나 세운 다음에 이력서 쫙 받아갖고 당을 만들어버리고 급조를 했단 말이에요. 급조를 했는데 이제 적이 분명하니까 이제 1등을 했는데 아까 보시면은 다시 이제 겨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않게 되고 그다음에 마크롱이 그렇게 뽑아놓으면 결국 하는 게 연금 쓰리고 노동 일어나시키고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이제 마크롱도 지금 거의 바닥. 이제 2022년인데 2002년, 3년, 4년 지나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신뢰도가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프랑스 정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들로 갈지 산으로 갈지.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된 200년 역사가 정치가 어디로 갈지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은 올해 이제 올림픽을 한 다음에 룰루루 하고 털면 끝이야. 근데 프랑스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옆에 있으면서 이탈리아가 훨씬 더 심해가지고 이제 원래 소련 무너지고 난 92년에 정치권 전체가 다 날아갔어요. 부패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오래 있었던 사회당이 망했어요. 사회당이 사라지고 이제 새로 재편이 돼서 과거의 공산당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된 거고, 우파 기민당 세력들이 이제 여러 세력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설명하기 너무 복잡해요. 근데 지난 이제 30년 동안 엎어치고 외치고 이제 해서 이제 그 조지아나 멜로디 같은 경우 완전 듣보잡이라고 합니다. 듣보잡이 이제 하는 거죠. 그 앞에 오성당이 한번 쇼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세력도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 알 길이 없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가장 극우적인 정부가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난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상에서 구조한 난민들 갖다가 이제 입지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유럽에서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되풀이적으로 반복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태리에서도 지금 이제 이 연립정부가 얼마나 더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성당 정부가 4년 동안, 그러니까 겨우, 그러니까 이제 정부 구성하는데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구성해서 한 1년 가면, 그 다음 또 안에 싸움이 나면 또 이제 갈라지고, 이런 약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성당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치? 픽프를 중심으로 내세웠는데 픽프를 위한 정치를 뭘 했냐 그랬을 때 제로거든요. 그거는 이미 예상이 됐던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잘할 거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걔도 오래 못 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당연히 있겠네요. 왜냐하면 내용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조직도 없는 거고 급조 임시 연통들로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죠. 상태인데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우 세력들도 그러니까 이제 몇백 명 정도, 많아야 1000명 이 정도에서 갑자기 내가 당선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나가서 이제 막 떠들어대는데 막 갑자기 당선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직으로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중도 보수나 중도 좌파들은 시스템이 있잖아요. 당원 기반도 있고 정치적 성장하는 과정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주변부들은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총리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유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정치들이 지금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본주의를 토대를 갖고 복지의 영역을 확장을 시키면서 저는 마치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자본주의 안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삼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복지를 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경쟁의 시스템인 자본주의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끊임없이 덮으려고 했던 것이 될 수 없구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되게 사민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안에서도 복지 영역이 좀 확장이 되고 그러면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럽을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숨막힘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어쨌든 사회주의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회주의 나가. 자본주의 안에서 복지의 영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 오히려 구고파들이 득세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준 거다. 그렇죠. 근데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민주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언급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소련의 존재예요. 소련이 있다 보니까, 타협하고 양보를 하는 거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보십시오. 1945년 전쟁 끝났을 동안 하더라도 유럽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긴축을 하고 이제 재건을 위해서 하는 이제 과정들을 해서 복지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없이 비교가 되는 거면 그냥 확 하니까 이제 사민주의가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황금 시대라고 얘기하는 경제는 쭉 확장돼 1945년에서 이제 한 70년까지 이 시기 60년 말부터 이제 그게 시스템이 이제 보는데 어쨌든 황금 시기에는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중도파들도 사회복지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의 케인주의는 뭐 이렇게 논리도 있긴 하지만 자본의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가 개입하는 것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수용하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 그 시기에 굉장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 세대는 자식이 대학 간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1960년대가 되니까 자기 자식들을 대학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일정하게 이제 대학도 진학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을 이제 계속 물론 눈치 보고 싸우진 않았지만 임금 그냥 무조건 다 30세 올려주는 건 아니잖아. 올려달라고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싸우는 대책은 안 싸우는데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갔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는 이제 1차는 1960년대 말 경제 위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두 가지인데 더 이상 이제 웬만큼 경제 규모가 왔으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이제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전쟁 때 진행 부린 것도 다 20년 지난 전 이야기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것을 카드로 이제 1차로 먼저 들이미는 거고 그다음에 소련 무너지고 나서 2차로 이제 그때 이제 자본은 그 20년의 경쟁 속에서 45년에서 20년의 경쟁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안 거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이 복지를 공세적으로 써먹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커다란 이 흐름이 바뀐 다음에는 양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 이후로 50년 동안 걸쳐갖고 야금야금 깬 거예요. 야금야금. 제가 그 대처 설명할 때, 대처 장례식, 그러니까 처음인데 대처 장례식 때 사람들이 그 파티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처가 집권 79년인데 72년에 보수당 정부에서 그 교육부 장관하면서 중학생 우유 급식 없애는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이제 없애버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보장됐던 영국 같은 경우도 보통 60년에 잘 나갈 때는 이태리 같은 경우는 55세 퇴직하고 있어요. 55세요? 이야, 씨, 좋겠다. 여자는 23세. 근데 지금 한 10년씩 뒤로 늘어났어. 그러면서 중국 다 줄여버리고. 물가운동,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가운동을 하게 되면 자동 노동이 되면 다 이제 없애버리는 식으로 이제 가는 야금야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소련이 있어가지고 소련에서는 55세에 퇴직한 게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냥 빼박이잖아요.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이제 야금야금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싸웠던 사람이 다 늙고, 네, 맞아요. 늙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대들은 어리버리 이제 모르니까 다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똑같은, 나는 그게 가능할 때 상상을 못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젊은 애들은 전두환이 모르니까, 누군 그런 거 모르니까 이제 굉장히 한국이 살기 좋다고 생각해. 그게 얼마나 혹독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취직을 하면 노동운동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하고 그 자식 세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보니까 애들은 그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애들 숫자는 적어서 귀엽다만 그랬지 노동시장에 나가면 족밥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노조가 자기한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주의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지가 다 하면 하게 되지. 한국 노조운동은 사실 그런 역사가 상당히 지가 직접 당해봐야지 하게 된다고 대부분.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뭐 시간 관계상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면 어때요? 5분 여기 쉬면? 좀 더 해요. 이제 쉬고요? 네, 좀 5분만 쉬다 하시면 되죠. 예. 그럼 이제 5분간 휴식하고서. 계속하지. 그 다음에 발표하려면 좀 쉬어야죠, 사람들이. 5분. 하고 또 하면 되니까. 종합 토론하면 되니까. 바로 5분 쉬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5분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관변단체는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 자기들이 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류라이트는 이명박, 그때 이명박 집에 날아갔고, 박사모나 이런 애들은 정치 세력 할래에 대해 실패했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기독교가 가장 강하죠. 근데 기독교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위축이 되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자주성, 대중성, 이거는 계속 간다는 거지. 미국과 기업, 정경련 이런 애들이 돈을 대주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지만 그렇다 해서 뭐 극우 세력이 크게 팽창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 1200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 무료가 다시 생각하고 다 뭐 그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럼 지금 한기총이 네. 어떻게 아까 뭐 다 나가버렸다면서요? 그래서 한기총이 다 나가고 예. 한교총 한교총. 거의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해서 심지어 왜냐하면 세계 조직 NCC 그 다음에 한기총, 한교총 세 가지 통합을 하려는데 이 통합에는 실패했대요. 저기서 반대했대. 한교총에서. 왜냐면 한기총이 너무 또라이, 정광훈 이렇게 또라이여가지고 그쪽에서 반대해가지고 대부분 한교총에 소속돼 있는 거죠. 네, 95%가 돼 있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95%가. 95%. 그럼 아까 굉장히 여기다 95%. 예. 지금 현재 한교총이 대부분 여기 최대. 그럼 이쪽에서는 아까 돈을 지원해주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있는 데는 한교총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있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다 보수라고 봐야죠. 근데 그 중에 극우냐 아니냐만 달라진 거지. 그래서 뭐 중국에 가서 기획 탈북하거나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는 일반적으로 뭐 한기총이든 뭐 한기총이 물론 더 많겠지만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가 되게 많죠. 심지어 어디가 해교 국가가 가지고도 선교하잖아. 그거는 이제 지금 한교총이나 그런 연합회 차원이 아니라 개별 교회들이 자기 프로젝트. 그렇죠. 네,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목사 전체적인 거에 영향 스타일은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고 그 수위는 달라지는 거죠. 수위는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 선교사 파견 문제 되게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이 교단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형식 민주적인 걸 갖췄지만 제대로 그렇게 됐는데 거의 없어. 엄마가 그냥 끊고 나서 내가 차려버리는 식이니까 저렇게 이제 난리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여기는 개신교가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카톨릭들은 그러진 않나요? 카톨릭은 위에서 내려 꼽는 조직. 카톨릭은 중앙집권 조직이잖아. 결정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다. 그럼. 임명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은 세계가 이제 하나의 조직이야. 그렇지.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카톨릭이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서 했던 시작한 다국적 기업이고, 한번 코미테리냐. 이런 거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주교급 정도의 모든 임명권을 갖다 로마가 쥐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그런 조직을 못 만들었지. 못 만든 상태에서 일부가 이제 실시로 모여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 기독교 개신교가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 종교잖아요. 자본주의 종교는 자유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라 자본가의 자유 경쟁 시장, 사상의 자유 경쟁 시장.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와 불교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야. 그래서 자본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개별되어 있든 간에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조직에 반대하고 개별 종파들의 자유로 이제 대장이 미국이지.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유럽에 있어서 신교도들이 박해받는 신교도들이 다양한 신교들이 왔기 때문에 이 개신교 자체는 자본주의고 자유경쟁이고 신교라는 협의했지만 협의에 유럽하고 미국은 좀 스타일이 틀린 거지. 유럽은 예를 독일 개신교라 그러면 그냥 루터파 그렇죠. 교회여서 그 국교 수준이란 말이야. 그렇죠. 영국도 이제 성공회에서 국교 수준이어서 그 나라 전체가 다 하고 우리 종교 자유를 허용해서 지을 수 있는 게 해주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종파가 난립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나라가 워낙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는 모여서 한번 모여보자 이게 되는데 아예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만 보장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지. 그다음에 장사 잘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지. 그 세팅을 크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세팅 크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파워가 생기고, 그다음에 정부 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라인을 따라가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저기 이제 큰 교단 단위에서는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제 특정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자기네 세습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사실 주임 목사 하나 있으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배출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머리 굴리는 게 해외 선교야. 밖으로 돌리는 거지. 밖으로 돌려 여기서보다 생활비 즐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사람 인건비로 세 사람 네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도핑이 더 뜯을 수도 있고 등등등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기획철 부분에서도 특정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괜히 한 게 아니라 그 라인들은 다 교회들이 미국 커넥션으로 해서 거기 가서 마케팅 해주고 장사해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트럼프들이 관련해가지고 십자군 정신. 십자군 전쟁. 네. 그러면 거기는 카톨릭하고 연결될 일은 없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기독교 전쟁,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래요? 개신교 전쟁이 미국 그 개신교 전쟁. 카톨릭은 봉건 시대 중앙집권적 종교고 개신교는 이 자본주의의 이 자유경제 특히 이제 주로 미국이 본산이고 여기서 십자군 전쟁은 미국 자기들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표현. 미국이 이제 어쨌든 시장과 동시에 종교적 자유, 예를 들어 유타주 같은 거 월몽교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그 종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고 미국 갔다고. 근데 미국은 땅덩이 넓으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지네가 뭔 일을 하더라도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유타 월몽교는 모든 그 다른 기독교 종파에서 이단으로 비판받는 세력이니까 아예 뚝 떨어져가지고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제 자기네 교회랑 생활 공동체를 차린 거지. 근데 그게 유타주가 된 거죠.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맥시멈을 정점을 찍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에어컨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몰라. 아니, 난 모른다고. 몰라. 참. 미국 상하원 청문회를 하거든요.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하면 거기에 미국의 햄버거 유명한 데가 무슨 햄버거지? 맥도날드라든지, 그 다음에 가구회사 있잖아. 이런, 대표나 지배인이 미국 외교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슨 말이냐면, 다국적 기업의 그런 전 세계에 다 있잖아. 거기에 이제 CIA라든가 국무부 직원들이 많아. 그 간부들 중에. 그래서 보고서를 다 쓴 거지. 그런 말이겠지. 그럼 스타벅스다 하면은 스타벅스 직원 중에 상당수는 CIA나 국무부 직원이겠죠. 실제로 그래요. 그건. 선교사들도 그런 애들이, 선교사들 신분으로. 주로 공작원이나 이런 애들이 선교사,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이런 게 제일 골고루 퍼져 있잖아. 깜짝 놀라서 나도. 미국 외교 청문회 하는데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다국적 기업 간부들이 와서 그 나라 실정에 대해서 증언하더라. 우리 방도 선생님이 끊어졌나? 방도 선생님! 끊어졌나봐.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뭐 말씀 다 나누셨으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없으신가 더 본데. 질이 없으신가요? 이거 재밌는 주제인데 아, 우리 제가 방금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독교 우리 전공이니까 원래 한 5분만. 아이고 5분 아니고요. 제가 이거 극우 개신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장현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미국의 극우 개신교, 한국의 극우 개신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트럼프 지나갔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사실 극우 개신교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국만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뉴라이트 계열을 이렇게 보시면 개신교 우파로 보시면 되고요. 우파 아니면 보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정강훈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극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강훈이가 극우 개신교의 아이콘이지만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극우 개신교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은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CBS 방송이라든지 그동안 한국에서 예를 들어 5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사회 각 중요한 지점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요. 그러니까 정강훈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2, 제3의 정강은 얼마든지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도 마찬가지고. 아까 한교총을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 우파나 극우 개신교하고 결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개신교 우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권, 그 다음에 지금 경기 남부권 있잖아요. 큰 도시, 그러니까 고소영 얘기했듯이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김영현 선생 발제할 때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한국 사회의 정치적으로 엘리트들이 개혁교회 엘리트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엘리트들이 대부분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 교회를 움직이면서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세력들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남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강북에서 정강훈 목사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원래는 조영기가 뒤에서 사실은 개신교 우파가 극우 개신교 세력을 지원했었습니다. 지원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극우적으로 나가니까 약간 발을 뛰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정강훈이가 8.15 광장 집회 때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동원됐던 세력들이 사실은 바로 개신교 우파 세력들, 그러니까 한교총에 있는 아까 우리 김장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기총에서 탈퇴한 한교총에 있는 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전 지역에 있는 지방에서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로는 나눠지는 게 좀 사실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때는 같이 하나가 됩니다. 통일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강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력들이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극동방송의 김양환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 양반이 목사인데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들이 찾아가는 정도입니다. 처음에. 김정한 목사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뭐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개신교 우파들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고 극우 개신교는 사실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극우 개신교 세력 중에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배덕만 교수 아까 우리 김남임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배덕만 교수가 얘기한 근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극우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극우주의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주의 정치 세력이 극우 개신교 세력과 결합돼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와 극우 개신교가
결합해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들이 이 정치 세력과 이 종교 세력이 결합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얘기하면 긴데 이제 하여튼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고 이제 다만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학술적으로 용어를 사용할 때 기독교란 것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동방 종교회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1519년 마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을 이전의 종교죠. 그때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은 가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성당이 있는 것을 가톨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그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새롭게 생겨난 그 새로운 종교 집단인데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아까 김양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학술적으로 이거 구분할 때 얘기할 때는 한국 개신교, 한국 기독교라고 하면은 가톨릭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그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개신교가 사실은 기독교라는 용어를 선점했어요. 그래서 일반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그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로 생각합니다. 개신교. 가톨릭 생각 안 해요. 가톨릭은 다른 걸로 아는데 사실상 같은 거 기독교란 그 범주 안에 가톨릭, 개신교, 동방종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향후 뭐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